안녕하세요. 부동산 경제학 부경TV의 황현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한 2주 동안 제가 정말 심하게 몸이 좀 많이 아팠습니다. 아직도 목 상태가 좋지는 않은데요. 오늘 혹시 방송 중에 목에서 좀 새소리가 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감기를 너무 심하게 걸렸는데요. 정말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심하게 감기를 걸린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정말 조금 이제 겁이 날 정도로 많이 아팠는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올 겨울 각종 질병, 또 지금 이 유행처럼 번지는 이런 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감기까지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아프지 않은 게 최선입니다. 돈이고 명예고 다 필요 없습니다. 건강이 최고니까요. 건강 지키는데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제가 과거 부동산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를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과거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라는 내용을 갖고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하고요. 최근 들어서 특히나 또 이렇게 하락 얘기를 좀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참 웃긴 게, 이게 부동산은 사실 1위 하면 안 되거든요. 주식처럼 오늘 올랐다 내일 떨어지는 상품이 아니라서. 그런데 조금만 이렇게 부동산이 좀 하락 조짐이라든가 거래가 좀 주춤하다 이래버리면 그냥 득달처럼 부동산이 앞으로 폭락할 거다, 가격이 50% 정도 빠질 거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별별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하락을 원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계실 거 아닙니까? 이런 분들도 오늘 저희 영상을 한번 같이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하락이 오면 또 얼마나 오고, 어느 시점에 가격이 조정을 받고 하방 압력이 이루어지면 어떠한 형태로 부동산 가격이, 시장이 흘러가는지도 또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다고 하니까요. 같이 한번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과거를 알면 미래가 보입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래프입니다. 첫 번째 그래프는요, 1980년부터 2022년 동안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입니다. 약 40년에 걸친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전두환 대통령 이후부터 그래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 통계가 없어서, 제대로 이제 통계가 잡혀 있질 않기 때문에 그래프가 없는 겁니다. 일단은 보시면 전두환 대통령 이후부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을 했다가 노태우 대통령 이제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아주 급격한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IMF를 맡게 되죠. IMF 이후에 또 가파른 상승, 급상승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상승 패턴을 이어가다가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하방 압력이 상당히 높아지죠.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가격이 가장 많이 빠진 정권이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거나 큰 하락장, 이때 이제 마음고생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죠. 하방 압력이 가해지면서 이제 엄청난 하락장이 이루어지다가 2015년부터 본격적인 상승,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까지 오게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얘기할 때 크게 이제 하락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내용들을 한번 보면 첫 번째 IMF죠. 98년도 초유의 국가 부도 사태를 맞게 됩니다. IMF가 터지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각종 여러 가지 이제 IMF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시죠. 우리 이제 전 국민이 힘을 모아서 사실상 IMF 극복을 했죠. 기업들은 진짜 엄청난 출혈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어마어마한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인수합병을 통해서 기업들은 이제 많이 이 IMF를 이기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했고요. 국민들은 또 이제 정말 100일 잔치에서 받았던 반지라든가 돌반지라든가 이렇게 금모으기 운동을 또 열심히 해갖고, 또 우리나라 IMF를 약 2년 만에 이제 통과를 탈출을 합니다. 통과가 아니라 탈출이죠. 2년 만에 IMF를 저희가 탈출을 합니다. 2년 만에 IMF를 탈출을 하면서 재밌는 일이 일어나죠.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나라가 망할 것 같더니 IMF를 탈출 2년 만에 하자마자 부동산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큰 폭의 상승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 부동산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있겠죠.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스라는 거를 맞습니다. 사스가 맞고요. 사스가 오면서 약간
약간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다시 이제 상승을 하고요. 또 이제 아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명박 대통령 초기 시대부터 이제 리먼 사태가 이제 터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랑 전혀 상관없는 태평양 건너에서 리먼 사태가 터졌는데 우리나라까지 이 여파가 옵니다. 근데 이게 사실상 이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리먼 사태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건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문제도. 어쨌거나 긴 하락의 터널이 이루어지다가 또 메르스 때 잠깐 주춤을 하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상승을 합니다. 이 친구 있잖아요. 이 친구. 제가 이 친구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이 질병 이름을 이야기를 안 하냐면 이상하게 이제 이 알고리즘이, 유튜브 알고리즘이 무슨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질병의 이름을 이야기를 하면 노출이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용하면 안 되는 언어로 분류가 돼 있나 봐요. 아무튼, 그래서 저희도 이제 예전에 한번 찍은 영상 중에서, 이게 노출을 안 시켜주길래 왜 그러냐. 그러니까 영상에서 이 친구의 이름, 이 질병 친구의 친구라 그래야 되나? 이놈의 이름을 언급을 했기 때문에 노출이 힘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하나 이놈이 터지고 나서도 그리고 엄청난 상승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부의 요인이 뭐 크게 작용을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하락장들이 군데군데 오지만 그거로 인해서 아주 큰 하락은 없다. 물론 리먼 사태 이후에는 큰 하락장이 있었지만 그 외에 그러니까 초유의 국가부도 사태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버틸 수 있는 이유, 상승이 됐었던 데는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그 이유를 한번 보니까요, 공통점이 발견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바로 통화량 증가라는 겁니다. 일단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요. 86년도 아시안게임과 88년도 올림픽을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어마어마한 통화량이 증가됩니다. 약 30%가 넘는 통화량이 증가가 되죠. 그리고 3조 호황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경기가 연 10% 이상의 고도 성장을 이루어집니다. 저희 아버님 뻘이죠. 제가 이때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 뻘 되시는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물론 이때 정치는 엉망이었겠지만 경제는 이때가 가장 좋았다. 먹고 살기. 그러니까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먹고 살기에는 80년도가 가장 좋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어쨌거나 그러면서 노태우 대통령이 정권을 잡자마자 집값이 천정부지로 뜁니다. 정말 90%에 가깝게. 왜? 돈이 시중에 많이 풀리고 온 국민이 돈을 많이 벌고 있으니까 시중에 통화량이 넘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가 항상 지금 얘기하는 바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너무 낮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자산에 투자를 하게 되고 특히 부동산에 돈이 몰리게 됩니다. 또 이때는 지금이랑 좀 비슷한 시장이긴 한데요. 주택이 턱없이 부족했던 시절이에요. 왜? 너도 나도 서울로 몰려들었던 시절이라서 노태우 대통령이 특단의 대책을 내리죠. 서울 및 주요 수도권에 200만 호를 지어라.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책임질 테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책임질 테니까 200만 호를 지어라. 그래서 200만 호를 우리가 알고 있는 1기 신도시를 필두로 때려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노태우 대통령 정권에는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는 총대를 매서 이렇게 했어야지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지금도 사실상. 이때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한 200만 호 이상의 공급을 때려줬다면 지금 문제는 뭐죠? 분양 물량이 없다라는 겁니다. 입주 물량이 없다라는 거고 공급이 아예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어쨌거나 노태우 대통령이 200만 호를 때려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집값이 풍지박산이 내고 안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통화량이 증가돼서 집값이 많이 올랐어. 그래서 집을 많이 때려쳤어. 그러다 보니까 공급 앞에 장사가 없다고요. 주택 가격이 상당히 안정이 아니라 그냥 폭락을 합니다. 쭉 빠지다가 다시 오를만 하니까 IMF가 빵 터지는 겁니다. IMF가 터지고 나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한 2년 정도의 터널을 뚫고 나갑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 IMF를 탈출하기 위해서 뭘 했냐? 인위적인 인플레이션을 조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86년도 아시안게임과 88년도 올림픽 때 통화량이 무려 30%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그랬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때는 인위적인 인플레이션을 조장해서 통화량이 무려 40% 이상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찍어서 풀어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시절에 이지 시절에 이제 사회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신용불량자들이 대거 나옵니다. 왜냐면 이게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만 20세만 넘으면 아마 제 나이 또래 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이때 대학생이었던 분들은 대학교 앞에서 그렇게 신용카드를 20세가 넘으면 그 사람의 신용도와 상관없이 신용카드를 그냥 마구마구 발급해 줍니다. 마구마구. 제 친구들도 그래서 그때 신용카드 처음 받아봤으니까 막 공짜로 쓰는 거 아닙니까? 뭐 많이 쓰는 것도 아니에요. 10,000원, 20,000원짜리 쓴 게 한 달에 뭐 100~100만원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신용불량자도 어쨌거나 많이 발생이 되죠. 어쨌거나 그 뭐 버드의 얘기고, 다시 돌아가면 통화량 증가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계속 상승을 하는데 이게 노무현 정권까지 이루어지죠. 왜 그랬냐? 자, 노태우 대통령 때 200만원 공급을 해서 김영삼 정권에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 때 이때 뭐가 터졌죠? IMF가 뻥 터져버렸네요. 그죠? IMF가 터져버리니까 어느 누구도 주택 공급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주택 공급 물량으로 인해서 이게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까지 주택 공급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도 주택 공급 정책을 막판에 쓰고,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 때 그러니까 2017년, 18년, 19년도에 나온 주택 공급 물량이 언제 공급한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 때,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 공급 이때 인허가를 내준 것들이 지금 최근에 2~3년 전에 입주한 물량으로 쏟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정권에서 공급을 지금 촉진한다고 하더라도 다음 여건이나 차차기 정권에 사실 입주 물량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입주 물량 공급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그죠? 그런데 그거를 지금 5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니까 참 답답합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흘러가고, 거기다가 이제 또 이런 질병, 이놈이 터지면서 또 역시 경기를 잡기 위해서 통화량을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통화량 증가뿐만 아니라 공급 물량 자체도 앞으로 부족하다라는 인식 때문에 너도 나도 집을 사기 시작한 거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규제에 의해서 증여도 많이 늘어났고, 어쨌거나 뭐 자세한 이야기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을 얘기하는 시간이니까 엄청나게 가격이 상승됩니다. 그래서 이 상승된 상승률을 한번 보니까요. 김영삼 대통령 때 부동산 주택 가격이 약 26% 정도 상승을 했고요. 김대중 대통령 때 한 73% 정도를 상승을 했습니다. 주택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했죠. 이때가 IMF 때인데 여러분 73% 상승을 한 거예요. 엄청납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무려 94% 정도 주택 가격이 상승이 됩니다. 유일하게 이명박 대통령 때 주택 가격이 빠졌네요. 13% 정도 하락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 때 27%, 문재인 대통령 때 53%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도 계속해서 현재 진행 중이죠. 이거를 다 계산을 해보면 약 270% 정도의 상승률입니다. 약 3배 정도 되는 거죠. 3배 정도, 300% 정도, 정확하게 270%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최근 30년 동안의 부동산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270% 정도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10년, 15년, 20년, 30년 후는 여러분 어떨 거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1번, 그래프가 반대로 간다. 2번, 그냥 보합이다. 3번, 지금과 비슷한 방향으로 다시 흘러간다. 그러면 만약에 3번을 생각하신 분이라면 60년 동안 약 600% 정도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이 되는 겁니다. 그죠? 600% 정도. 30년 동안, 그러니까 10년에 100% 정도 되는 거네요. 10년에 100%. 그러니까 1년에 10% 정도의 부동산 가격이 뛰는 겁니다. 야, 어마어마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10억짜리가 또 270% 정도 아파트 가격이 상승된다면 도대체 얼마 된다라는 거야. 야,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뭐 그러냐 수치인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이 현상이 아니라 이런 큰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이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보셔야지 돼요.
자, 다음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뉴스입니다. 2019년 1월달 뉴스인데요. 강남 재건축 하락폭 2배로 전세금도 떨어지고 있다. 자, 얼마 전 뉴스죠? 강남 재건축이요, 아파트 가격이 2배씩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고, 전세금도 뚝뚝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이제 헬리오시티가 입주해서 그런가 봐요. 서울 아파트 중급 가격이 23개월 만에 첫 하락. 헬리오시티 입주에 강남 부동산 흔들. 전세값도 하락하고 매수세도 완전히 꺾였다라는 내용입니다. 미분양이 또 넘쳐났네요. 이때는 2019년 미분양이 넘치고 집값은 내리는데, 이때 김포, 일산, 한강 등 한강신도시, 김포와 김포 한강신도시 등 주민들이 한숨을 쉬고 있다. 예. 이때가 이제 3기 신도시 발표했을 때잖아요. 창릉에 뭐 공급한다, 어디에 공급한다 이러다 보니까, 아니 미분양도 넘치고 집값도 떨어지는데 김포, 일산에 또 3기 신도시를 때려 짓는다고 하니까 이게 주민들이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죠. 집값 하락에, 요 뉴스가 좀 대박이네. 집값 하락에 실수요자들이 집 안 산다. 전세 시대가 다시 도래된다. 만약에 이 뉴스를 보고 실제로 집을 안 사신 분들도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죠? 전세를 계속 사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많은 시간이 지난 것도 아니고 약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2019년도니까.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어마어마한 상승이네요. 그죠? 이 어마어마한 상승입니다. 요 정도쯤 되는 것 같아요. 2019년도면 이렇게 잠깐 주춤하는 정도? 그죠? 그러니까 이 뉴스를 보면 여러분 좀 뭐가 만약에 데자뷰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네. 요즘 나오는 뉴스랑 비슷하지 않나요? 거래량이 줄어들고 매물이 쌓이고 뭐 부동산 가격인 본격적인 하락의 시작 전초전이냐, 뭐 하락의 신호탄이 쏘아 올려졌다 등등 해서 요즘 나오는 뉴스랑 상당히 비슷한 것 같아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부동산은 1위1비하면 안 된다. 제가 영상을 2주 전에 하나 올렸잖아요. 3월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많은 분들이 보니까 댓글이 뭐 한 200 몇십 개가 달려있고 뭐 조회수도 거의 한 10만 정도에 달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세요. 근데 거기에 나온 댓글을 보니까 막판이라고 이제 부동산 가격 끌어올리려고 뭐 애를 쓰는구나. 너는 집을 많이 사놨나 보다. 남들 다 떨어진다 그러는데 왜 혼자 오른다고 떠들고 앉아있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던데, 뭐 제가 집을 많이 사놓은 거랑 그분들이랑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그런 댓글을 쓰신 분들이, 제가 바람이 있다면 내 집은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 내 집은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어쨌거나, 하락한다는 얘기, 전세 가격도 떨어진다라는 얘기, 재건축도 가격이 폭등을 한다는 얘기, 수도권 아파트들이 집값이 툭툭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집을 안 산다, 마음이 돌아섰다, 전세를 계속 살겠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게 2019년도 상반기의 모습입니다. 2019년도 하반기부터 2000년도 초에 들어오면서 가격이 다시 급등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해 보셔야지 돼요. 단기적인 현상인지, 이게 중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 또 미래는 10년, 20년 후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아파트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당산역 앞에 있는 거죠. 당산동 5가 삼성 레미안 4차 33평인데요. 이 친구가 지금 최근 실거래가 기준이 16억 3,600만 원이네요. 그죠? 16억 3,600만 원. 2021년 5월달 평균이 16억 3,600만 원인데요. 이 친구가 2006년에요. 5억 5천 정도 했던 겁니다. 5억 5천 정도 했던 게 16억이니까 무려 거의 한 11억 정도가 상승을 한 겁니다. 11억 정도가 상승을 한 거고요. 상계동 상계주공 3단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상계동 상계주공 3단지는 2억 했던 것이 뭐 오르고 떨어지고를 쭉 그러니까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2억 했던 것이 2008년도에 한 4억 정도, 5억 정도 오르다가 이게 그냥 2018년도까지 그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가격이 멈춰 있었던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야. 10년 동안 가격이 멈춰 있었어. 당산동 5가 삼성 레미안도 거의 10년 동안 가격이 멈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멈춰 있다가 최근에 다
잭팟이 터진 겁니다. 폭발을 해버린 거예요. 10년 동안 멈춰 있다가 이게.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꾸준히 계속해서 올랐다면 모르겠지만 10년 동안 멈춰 있다가 가격이 오른 겁니다. 어쨌거나 2억 초반 초중반 했던 아파트, 3억이 채 안 갔던 아파트가 2020년 5월달 평균이 8억 4,500만 원이고 최근 1개월 평균이 9억 9천, 거의 10억에 육박합니다. 10억. 자, 압구정동 현대 한양 4차 보겠습니다. 얘는 11억 하던 게 지금 2020년 9월달 기준 22억 9천만 원. 현재 35억. 그러니까 음마아파트와 압구정동을 2007, 8년도에 고민하셨던 분들이라면 희비가 많이 엇갈렸겠다. 그쵸? 그때 당시 얘도 11억이었고 음마도 11억이었는데 얘는 지금 35억을 찍고 음마는 지금 뭐 한 25, 6억 정도 찍잖아요. 한 10억 정도 차이 나네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무조건 뭐다? 입지다. 입지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세대수는 268세대다. 얘는. 안양은 286세대인데 음마보다 약 10억 정도가 비싸다.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모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두 뭐다? 입지를 보고 가야 된다. 근데 이 친구들을 가만히 계산해 보잖아요. 아까 제가 약 270% 정도 가격이 뛰었다 그랬잖아요. 희한하게 세 개 다 얼추 맞습니다. 얼추 저점 대비 오르는 게 거의 한 270% 정도 올랐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가격이 많이 오른 겁니다. 당산동 레미안을 보니까요. 얘는 전세 가격이 약 한 10억 정도 아마 할 겁니다. 전세 가격이. 그리고 노원구에 있는 상계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9억 9천인데요. 전세 가격이 이 친구는 약 뭐 한 5억 정도? 5억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억 정도. 그리고 이제 이 한양 같은 경우는 한 7, 8억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세 가격이. 그럼 만약에 주택 가격이, 매매 가격이 빠진다면 어느 정도 빠질까? 일단은 올 8월달 이후 이 전세 가격들은요, 몇 억씩 더 뛸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재건축 아파트들은요, 매매가와 전세가와의 갭 차이가 상당히 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폭락장이 온다면, 진짜로, 만약에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폭락장이 온다면 이런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격 좀 낙폭이 많이 빠지겠죠. 물론 이제 이 레미안 어디에요? 노원구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오래된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 차이가 너무 크진 않지만 이렇게 뭐 강남권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매매가와 전세가의 가격 차이가 크기 때문에 만약에 빠진다면 전세가 방어를 하지 못하죠. 하지만 이렇게 일반 아파트, 당산 레미안 같은 경우는 8월달 되면 제가 봤을 때 전세 가격이 한 2억 정도는 더 오를 것 같아요. 한 12억 정도. 그럼 매매 가격이 만약에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 차이가 한 4, 5억 밖에 차이가 안 난다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사실상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도 1, 2억 정도밖에 안 떨어질 것 같아요. 물론 재건축 같처럼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갭 차이가 많이 나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많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 가격 차이가 50% 이상 정도 있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크게 가격 하방 압력이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다. 자, 이 아파트들 보면요, 최근 14년 정도의 그래프입니다. 14년 정도의 그래프인데 뭐 얘는 한 10억 정도가 뛰는 거고요. 상승을 했고 노원구 아파트가 많이 뛰었죠. 거의 한 7, 8억 정도가, 한 7억 정도가 뛴 거고 상승을 한 거고, 압구정 현대는 한 15억 정도가 뛰었는데 상승을 했는데, 이 친구들이 앞으로 여러분 10년, 20년, 30년 정도 간다면 어느 정도 가격이 이루어질까요? 그리고 하락이 된다면 어느 정도 가격이 어느 정도로 가격이 떨어질 건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는 생각보다 많은 하락은 나올 것 같지 않다. 그리고 단기적인 하락이 뭐 몇 달 정도는 있을 수 있지만 제가 2주 전에 올린 영상처럼 내년에는 좀 더 올해보다도 더 큰 상승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출발!
이 부동산 가격을 하락을 예측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요. 미분양 물량입니다. 미분양 물량. 미분양 물량인데 2010년도부터 2011년, 2012년, 13년 쭉 해서 2021년까지 미분양 물량인데 여러분 보세요. 미분양 물량이 있나요? 거의 없죠.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 2021년 10월 기준 전국적인 미분양 물량을 보니까요. 전체 14,075세대 정도가 됩니다. 14,000. 준공전이 6,335가구 정도가 되고 준공 후가 7,740가구 정도 이제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있네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미분양이 14,000세대면 참 많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미분양 물량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몇천 세대, 몇백 세대짜리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안에는 그러니까 분양 승인을 받은 모든 물량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이 될 수도 있고 뭐 도시형 생활주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70세대짜리 나홀로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100세대짜리 나홀로 아파트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모든 물량을 포함한 게 전국의 14,000세대고요. 서울은 미분양 물량이 얼마냐? 75가구 없다라는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서울의 75가구는 제가 보니까요. 100세대짜리 뭐 75세대짜리 요런 아파트라고 해야지 되나? 나홀로 아파트라고 해야지 되나? 우리 가다 보면 길거리에 나홀로 아파트 분양 플랜카드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한 동, 두 동짜리. 그런 애들 물량이 75가구 정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격이 떨어지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미분양이 쌓여야지 되는데, 미분양 물량 자체가 일단 없다. 그러면 앞으로 미분양 물량이 쌓일 확률은 얼마나 되느냐? 앞으로 미분양 물량이 쌓일 확률도 서울은 없습니다. 왜? 아파트 공급이 돼야지 미분양이 쌓이지. 아니, 입주 물량이 있어야지 미분양 물량이 쌓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2022년부터 아파트 입주 물량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파트 입주 물량은 없다. 이 빨간색 표시가요. 반드시 필요한 물량인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2018년, 19년, 20년, 21년에 입주한 이 물량들은요.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 분양한 물량이 이때 입주를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나서 착공 들어간 게 없잖아요. 착공 들어간 게 없으니까 지금 착공이 들어갔어야지 뭐 임기 말년에 입주 물량이 쏟아지든 뭐든 할 텐데, 그러니까 문제는 차기 정권이나 차차기 정권까지도 상당히 이게 공급에 대한 아마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입주 물량이 거의 바닥이다, 지금. 바닥이기 때문에, 아니, 뭐, 분양 물량이 있어야지, 뭐, 미분양이 나올 텐데, 올해, 내년에, 뭐, 내후년까지 서울에 분양 물량 자체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양 물량이 나오더라도 다 뉴타운에서 이런 데서 좋은 자리에서 분양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뭐 이게 뭐 경쟁률이 어마어마할 텐데 미분양이 나올까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뭐 조그맣게 개인이 짓는 아파트 100세대짜리 100세대 미만짜리 아파트 뭐 이런 것들이 미분양이 나오면 나왔지, 그러니까 미분양 물량이 없다라는 거, 미분양 물량이 앞으로도 나올 게 없다라는 것은 사실상 크게 부동산 가격이 위협적인 요인이 하나씩 없어지는 거다. 물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금리 인상이라든가 대출 규제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2017년도에도요 6.17 대책이죠. 대출 규제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부동산 가격이 어마어마한 폭등이 일어났죠. 물론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숨고르기 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당장 집을 사세요. 무조건 투자하세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 흐름과 시장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움직이시라는 거예요. 보시면서. 왜? 우리가 누구나 집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살 집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임대 아파트는 많이 짓겠다고 해요. 그죠? 정부에서 공공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 아파트는 많이 짓겠다고 하는데 그 공공에서 많이 짓는 임대 아파트는 뭡니까? 결국 월세입니다. 정부가 지원해주는 월세예요. 월세를 오래 살면 내 집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자산 축적의 지름길 자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양극화 현상이에요. 지금 일어나는 현상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중저가 아파트가요, 지금 약간씩 좀 소강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9억대에서 15억대 중간에 있는 아파트들 매물이 쌓이기 시작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강남권의 고가 아파트라든가 15억 초과 아파트들은 지금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은 거래가 안 되고요. 대출을 안 해주는 상품, 대출을 못 받을 정도의 가격이 높은 아파트들은 계속해서 거래가 되고 신고가가 갱신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주택가격을 잡겠다고 서민들이 내 집을 마련을 하기 편하게 하겠다고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고 대출 규제를 한다라는 건데, 그 대출 규제로 실제로 서민들은 집을 못 사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좋은 지역의 상위 그룹으로 계속 이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발판이 마련됐다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시장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고 정말 이중적인 시장으로 좀 돌아가고 있죠. 아쉽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미분양 물량 자체는 없다라는 거고요. 기간별 입주 물량 앞서 얘기한 것처럼 입주 물량 자체가 지금 바닥이다. 더군다나 큰 문제는 이겁니다. 늙어가는 주택으로 가득 찬 주거지. 주택 얘기하는 겁니다. 단독 다가구 아파트. 자, 주택이 보니까요, 2040년에는 30년 초과 주택이 절반 이상이라고 합니다. 2040년에는 30년 초과 주택이 전체의 50에서 70%까지 증가할 거. 어떤 거? 단독 다가구 다세대 주택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사람들이 소득 수준은 높아지고 삶의 질은 좋아지는데, 2040년 되면 30년 이상 된 초과 단독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50에서 70% 정도라고 하니, 그런 집들은 또 외면받을 거 아닙니까? 요즘 얘기 나오는 것처럼 빈집이 또 많이 증가할 수도 있어요. 어디서? 서울시 안에서. 그럼 서울시 안에서 빈집은 증가해. 집은 남아돌아. 그러니까 그게 또 어떤 분들은 집이 남아돈다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죠? 이 폭락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갖고 집이 남아돈다는 얘기하는 건데, 하시는데, 남아도는 게 아니죠. 못 사는 집이 돼버리는 거죠. 사람이 살 수 없는 집이 되는 거고, 그러면 그걸 채워줄 수 있는 새 집이 필요한데, 새 집은 지금 당장 또 없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늙어가는 아파트 단지. 2040년, 현재 아파트 89%가 여러분 재건축 대상입니다. 2040년이 되면 전체 아파트의 89%가 재건축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단독 다가구 다세대도 50에서 70%가 2040년 되면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집이 되는 거고, 아파트도 2040년이 되면 89%가 재건축 아파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사회 문제가 되겠죠. 주택시장과 아파트 시장이 사회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주택 공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면 지금 정부의 생각대로 진행을 하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때 되면 어떤 정권이 정권을 잡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게 사회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되고, 서울에 집은 많은데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은 별로 없어. 그리고 서울시에 있는 집 중에서 70~80%가 너무 오래돼서 사람들이 기피하는 주택이 된다고 하면, 그때는 재개발, 재건축이 누가 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서두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원석에 투자하라, 원석에 투자해라. 재개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상품들은 귀하디 귀한 몸이 될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희는요, 재개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처럼 지금 이 단독 다가구 다세대를 재개발을 언젠가는 다 끝내겠죠. 재건축도 다 끝내겠죠. 그럼 저희 후손들은 글쎄요, 그때 또 뭐 건축법이 바뀌고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50년, 60년 후에 재개발, 재건축 이야기가 나올까요? 무슨 얘기냐?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어떻게 보면 저희 생이 마지막 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재개발, 재건축 잘 한번 사면, 제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누차 얘기했잖아요. 강남에 20억을 투자해서 20억을 버는 방법이 있고요. 강북에 3억을 투자해서 15억을 버는 방법이 있어요. 왜? 그러니까 재개발이 재건축보다 수익률은 원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겁니다.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시기가 반드시 필연적으로 여러분 오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시기가 반드시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러한 이유에 의해서 혹은 이런 이유에 의해서 공급이 없지 않습니까? 공급이 없고 이 공급은 요원합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서울시장, 지금 현재 서울시장, 그리고 내년 6월달 되면 새로운 서울시장이 이제 또 선거를 합니다. 국토부, 그리고 현재 대통령과 앞으로 대통령 후보들 모두 똑같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죠? 서울시장 역시 주택 공급을 늘려야 된다. 주택 공급을 늘려야 된다. 국토부 역시 주택 공급을 늘려야 된다. 국토부에서 주도하는 공공주도 복합개발사업, 공공재개발사업 등등, 그리고 신속통합 민간재개발이죠. 신통이라고 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진행하는 신통사업, 공공사업과 신통사업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큰 부작용이 초래했죠. 뭐죠? 서울시 빌라 가격을 2배, 3배, 4배까지 뛰어버렸습니다. 단기간에. 그런데 재개발은 시작도 안 했죠. 하겠다고 프레임만 걸고 하겠다고 이야기만 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되면 진짜로 해야 될 시점이 옵니다.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재건축은요, 시작도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시작 못하고 있죠. 아무것도 시작 못하고 있어요. 왜? 규제가 너무 꽉 막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진지하게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정리를 해보면 이겁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최근 30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상승과 하락을 계속해서 반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터졌죠. IMF, 사스, 리먼, 메르스 같은. 그리고 각 상승장 때마다 통화량이 엄청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 정권별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30년 동안 무려 270%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부동산 폭등장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상승이 된 건지 아니면 자연스러운 물가 상승의 기초에서 이게 가격이 오른 건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가격이 계속 올랐습니다. 이거를 정리해보면 우상향 곡선이네요. 그죠? 부동산은 어떻게? 우상향 곡선이다. 이게 30년 동안의 그래프입니다. 우상향 안에 하락과 상승에 대한 파장만 있는 겁니다. 근데 결론은 뭐다? 오른다. 왜? 여러분들이 짜장면 가격이 앞으로 30년 동안 안 떨어질 거라고 되시면 주택 가격은 절대 안 떨어집니다. 무슨 소리예요? 지금 빈집도 많이 증가하고요. 인구 소멸 시대라고 하고요. 앞으로 사라지는 도시도 많다는 하던데요. 그런데 그런 걸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건 하수죠. 하수. 우리가 그런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일자리가 풍부하고 우리가 사람이 살고 사람이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직장을 다닐 수 있고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우리는 도심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도심권. 인구가 줄수록 도심 집중 현상은 더 심해지겠죠. 그죠? 그리고 작은 도심에 많은 것을 집어넣으려고 할 겁니다. 그게 뭐예요? 컴팩트 시티라고 하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유행처럼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컴팩트 시티. 우리나라도 이제 조만간 이 컴팩트 시티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그 안에 작고 높게 올려서 모든 게 다 공일화되어 있는 겁니다. 요즘 학군 왜 지금 이제 조만간 학군 때문에 이제 또 난리 나게 지금부터 지금 학군 좋은 지역은 전월세도 없고요. 매매도 지금 물량이 없다고 합니다. 네, 이 비수기에도. 지금 뉴스에는 주택가격이 떨어지다고 있다고 하는데 학군 있는 지역들은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보시고 그럼 앞으로 30년간은 여러분들이 시장이 과연 어떻게 변할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30년간 이 그래프가 똑같이 그냥 뚝 뛰어서 다시 위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파장은 있겠죠. 그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현재 시장 위축은 너무 당연한 거다. 당연하게 받아들여야죠. 왜? 2019년도에도 그랬잖아요. 2019년도에도 강남 재건축 2배로 폭락, 전세금도 떨어져, 아파트 중간가격 24개월 만에 하락. 헬리오시티, 이때는 이제 헬리오시티가 입주할 때였으니까. 그죠? 흔들, 전세값 하락하고 매수세가 꺾이고 있다. 미분양 넘치고 집값 내리고 있다. 집값 하락에 실수요자들 집을 안 산다. 전세 시대가 다시 도래했다. 라는 게 불과 2년 전의 뉴스입니다. 근데 요거와 비슷한 뉴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 위축은 당연한 겁니다. 그럼 일단은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종부세에 대해서 놀랬고, 그죠? 또 하나는 이제 대출 규제로 인해서 이제 살 사람들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어쩔 수 없이 팔려는 분들은 내놓는데 물건은 팔리지 않고, 그러니까 양극화 현상이죠. 근데 특정한 지역은 또 거래가 잘 되고 있고. 그러니까 부동산은 주식과 다르게 단기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1위 1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는 진짜 양극화의 시작점이지 않을까. 버스는 이제 떠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전에는 떠난 버스가 반환점을 돌고요, 정류장을 통과해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나간 버스는요, 얘가 직진만 할 수 있는 버스예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버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놓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되냐? 다음 버스를 기다리셔야지 돼. 그 버스는 지금 떠난 버스가 아니라 새로운 버스입니다. 조금 버스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그 버스에라도 여러분들 올라타셔야지 됩니다. 왜?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10년, 20년, 30년 여러분들의 자녀를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자녀가 30세다. 60년, 그럼 30년 후면 60대네요. 그죠? 이제 100세 시대에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말씀드리는 거는 60, 70대, 5, 60대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5, 60대 분들한테 30년 후를 생각하세요. 그럼 80대에 뭘 생각하시라는 거야.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들 자녀분들이라든가 젊으신 분들, 아직 기회는 있다. 왜? 앞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시기가 필연적으로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규제로 인해서 특히 이 재건축 같은 경우는 움직이지 못하지만 재개발은 지금 뭐 활성화 시키려고 난리잖아요. 불과 3, 4년 전으로 다시 되돌아가 보자고요. 돌아가신 박원순 서울시장 때를 생각해 보자고요. 재개발 생각이라도 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시장이 바뀌었죠. 지금 어때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잘못했다는 걸 누구나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정부도, 국토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공급을 했어야 된다. 근데 공급을 못하고 있다, 지금.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뜁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2, 3년, 3, 4년 주택 가격이 뛰어 재개발을 하면 가격이 뛰겠죠. 빌라 뛰는 것처럼 재건축 시작한다고 하면 재건축 아파트 안 오르겠습니까? 오르겠죠. 하지만 앞으로 20년, 30년 후를 내다본다면 아까 노태우 대통령처럼 내가 책임질 테니까 200만 원 때려줘라. 좀 이런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몇십 년이 좀 편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돌이킬 수 없는 양극화는 시작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현상이 아닌 방향성이 중요하다. 현상이 아닌. 그러니까 단기적인 현상만 보고 박수치고 울고 웃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중장기적인 현상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다주택자들이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돈 많은 다주택자들이 왜 증여했을까요? 그죠? 왜 증여를 몇 억씩 내고 증여세를 몇 억씩 내고 증여를 했을까요? 네, 팔지를 않고. 물론 뭐 세금 때문에 못 파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뭐 종부세를 몇 천만 원씩 내면서 왜 갖고 있을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대목입니다. 네.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장이 이렇게 시작해서 단기적으로 몇 달간 혹은 1년간 또 하락장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게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 기회를 잡으셔야지 돼.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집값 하락의 실수요자 집 안 산다. 전세시대 도래. 그죠? 미분양 넘치고 집값 내리는데 일산, 김포, 한강 등 주민 한숨. 강남 재건 하락폭이 2배로 커지고 전세금도 떨어지고 있다. 여러분들 이런 뉴스 나오면 공격적으로 집을 사실 수 있을까요? 이러면 또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못 사십니다.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무슨 얘기냐면 하락이 오면 살 수 있다? 저는 힘들다고 봐요. 이런 뉴스가 도배되는데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결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상황에 맞게끔, 내 처지에 맞게끔 내가 할 수 있을 때 내 집 한 채는 반드시 있으셔야 된다. 그리고 여유가 있다면 여러분들 자녀를 위한 투자도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된다. 포인트는 이겁니다. 재개발, 재건축 필연적으로 반드시를 빼먹었어요. 반드시
활성화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때가 언젠진 모르겠지만 저도 반드시 올 겁니다. 선점하셔서 여러분들이 인생 역전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요, 제가 또 댓글 보고 궁금하신 점 있으면 또 댓글도 남겨주세요. 그러면 그게 부합하는 내용 한번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건강 주의하시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